메시지의 최근성. 그 암호로 메시지를 교환할 때 이제 공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들이 최근에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시간적인 어떤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인과관계. 여러분들이 봤던 그 난스 기법은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를 봐야지만 두 번째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를 만든 시간은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 나가고 나서 만든 거지. 그런 걸 통해서 시간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절대적인 시간을 메시지에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 모두 그 관계, 그 개념을 증명할 수 있는 식별자를 메시지에 포함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간적인, 절대적인 시간을 메시지에 넣어서 그 최근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타임스탬프 기반 기법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5단계 키 확립 프로토콜 통해서 설명드렸던 난스 기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을 하나 만들고 그 랜덤한 값을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이 그 랜덤한 값이 포함된 메시지를 되돌려주게 되겠고, 그럼 그 되돌려준 메시지의 시간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있다. 그리고 이런 기법을 우리가 분석해보고 이해를 할 때 이제 이자 간에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역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식별자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식별자를 만든 사람. 그리고 입증자는 그 식별자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검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식별자를 보고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로 역할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타임스탬프 기법의 경우에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메시지에 포함해서 주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고 검증자가 다른 사람이 되겠고요. 난스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달라요. 제공하는 사람은 난스를 만들어서 준 사람이 되겠고, 입증하려는 사람은 그 난스를 받아서 메시지에 포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두 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스 기법에서는 제공자하고 검증자가 같은 사람이 되겠고, 입증자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식별자들은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타임스탬프는 절대 예측을 못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이 필요할 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타임스탬프 기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난스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법은 메시지를 보낼 때 여기 안에다가 현재 내 시스템의 현재 시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C 프로그램 할 때는 타임 T 구조체 있죠? 그 값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970년 이후 그 지난 값을 long 값으로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고 검증자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풀어본 다음에 자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기 현재 시간. 그러면 자기 시간하고 받은 시간의 차이를 구해요. 차이를 구해서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허용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죠. 내가 땡 보냈는데 저쪽에서 땡 받고 그 통신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뭐 거의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겠지만 요즘 뭐 기가 와이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빠르게 전달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통신 딜레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시간하고 상대방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임스탬프의 유효한 값을 허용하는 범위를 우리가 허용 윈도우라고 그래요. acceptance window, 허용 윈도우. 허용 윈도우를 설정하겠고 저 차이, 요 차이가 허용 윈도우 범위 내에 들어오면 최근에 만들어졌다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허용 윈도우는 어떻게, 이 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메시지 통신 지연되는 시간, 대략 얼마 걸리겠다, 보통. 그거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거를 이제 쓰고 또 어떻게 사용자 간의 클럭을 동기화하냐를 바탕으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식의 취약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허용 윈도우 내에 재전송하는 공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받은 메시지인데 빠르게 또 한 번 보내. 그러면 둘 다 허용 윈도우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둘 다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인식을 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그 메시지를 두 번 처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중복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복 검사는 어떻게 돼요? 메시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들을 그 허용 윈도우 범위 내에 있는 메시지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허용 윈도우가 끝날 때까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또 들어오면 중복 검사를 하고 중복 검사를 한 다음에 쓸지 말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중복 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메시지를 보관해서 메시지가 오면 과거 10년 받았던 메시지를 다 검색해가지고 받았나 안 받았나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 윈도우 내에서는 메시지 중복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뭐 써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타임스탬프의 사용은 여기 단점인데 시스템 간에 뭐가 필요해요? 클럭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클럭 동기화는 어떻게 하나요? 클럭 동기화. 여러분들의 있는 시스템의 클럭은 어떻게 동기화를 해요? 아시는 분. 여러분 PC의 클럭 동기화, 여러분 핸드폰의 클럭 동기화는 어떻게 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거 궁금하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내 컴퓨터나 내 모바일 기기들을 클럭 동기화를 하고 있는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절대 시간하고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클럭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써 있지만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 또는 여러분들의 시스템 클럭이 대단히 중요한 보호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어떤 사용 공격자가 여러분 시스템에 침투해서 시간을 좀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 메시지를 현재 메시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 메시지를 현재 메시지로 처리할 수도 있고
대단히 여러분들의 클럭 시스템이 중요한 보안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PC를 학생 때 많이 쓸 때는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작한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요즘은 없죠. 이런 공개 웨어들이 한 달간 쓰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평생 쓰려고 이제 내 클럭 시스템을 맨날 옛날 시간으로 되돌려 놔서 소프트웨어를 쓴 적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 적이 있죠. 원래는 한 달만 쓰고는 계속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쓰려고 게임이 됐든 뭐를 쓰려고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불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시스템 클럭 시간은 여러분들의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에 활용이 되죠. 뭐 달력이라든지 메일 시스템에서 메일 보낼 때도 시간 지키는데 내 PC에서 메일 보내면 막 1900년대로 나가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자기 PC에 시간을 막 과거로 돌려놓는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제가 학생 때에는 소프트웨어를 좀 쓰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뒤로 와서 설명드리면 이 타임스탬프 값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값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미래 값도 만들어낼 수 있죠.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찍기 나름이에요. 그러면 그 들어있는 값을 현재 값을 정확하게 찍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냐?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지금 찍어서 이 시간이 들어있는 건지 옛날에 찍었는데 그 시간이 들어있는지는 시간만 봐서는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검증자는 제공자가 정직하게 타임스탬프를 부여한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 얘기할 때 신뢰관계, 뭐 신뢰 서버 얘기하는데 이 신뢰관계가 이 타임스탬프 기법을 쓸 때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신뢰를 못하면 타임스탬프 기법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응용에서 타임스탬프를 쓰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좌 이체를 하면서 그 정보 중에는 현재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청이 지금 이루어진 거. 그런 시간들이 다 들어가요. 보통 전자 서명을 할 때에도 현재 시간, 서명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시간 정보를 단순히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쓰고 있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조작이 되게 쉬운 거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신뢰라는 개념이 같이 맞물려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게 위험한 요소가, 취약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일방향 통신.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제공자와 입증자가 동일인이 되면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임스탬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매기 요 슬라이드는 바꾸는데 올해는 안 바꿨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뭐야 이게? 왜 2013년이 돼 있어? 막 2년 전 데이터 같네. 자, 어쨌든 현재 시간이 2013년이라고 합시다. 2013년. 그리고 이제 2013년.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보내려는 사람이
현재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받는 사람이 현재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의 경우에는 얘는 과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시간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요 사후 메시지의 경우에는 전송하려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이 메시지를 보내면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메시지가 아주 옛날 메시지로 인식하겠죠. 현재 이 시간은 맞는데 자기 컴퓨터 시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과거 메시지로 되니까 저 메시지를 원래는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어요? 얘만 시간을 제대로 돌리면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크게 선행이라는 프리데이트한 메시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후 메시지의 경우에는 얘가 미래 시간이에요. 그럼 미래 시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저쪽 수신자는 역시 타임 윈도우 안에 안 들어오죠. 이거 왜 미래 메시지가 왔지? 하고 또 처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메시지는 언제 가면 유효해질까요? 1년 뒤가 되면 유효해지죠.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컴퓨터에 접근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일주일 뒤로 돌려놔. 아니, 미래로 해놔요. 여러분들이 뭘 해? 제대로 안 되겠지. 그 메시지 내가 갖고 있어. 시간 맞췄겠죠? 내가 그 메시지를 일주일이 지난 뒤에 써먹으면 그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사후 메시지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동기화를 할 때 최대, 가장 큰 값으로 맞춰서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안 일어나요. 두 경우 모두 2014년으로 맞추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데 2014년으로 내 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없죠. 다른 응용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미래로 시간을 맞춘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 시간이나 누구의 컴퓨터 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세팅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메시지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단순 메시지 중복으로도 검사가 안 되겠죠. 미래의 거를 내가 보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되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스탬프는 여기까지 하고 난스 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스 기법은 우리가 프로토콜을 5단계로 설계하면서 설명드렸던 요소인데 여기서처럼 제공자가 난스를 하나 줘요. 그러면 입증하려는 사람이 메시지를 여기다 넣어서 주면 얘가 확인합니다. 즉 아까 거하고만 먼저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메시지가 항상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단일 메시지로는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점은 뭐냐면 시간 동기화가 필요 없습니다. 시간 동기화 필요 없고 시간 타임스탬프를 쓸 경우에는 타임스탬프를 찍는 사람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죠. 여기는 신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 것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에 대한 신뢰가 필요 없는 거지. 내가 주고 내가 내 걸 확인하니까 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도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법을 시도응답,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는 기법으로 씁니다. 요게 챌린지가 되겠고 도전. 내가 NA 줄 테니까 NA 넣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대꾸하게 되겠고 대꾸를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최근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인증까지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난스 값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이런 값들을 쓰게 됩니다. 예측 가능한 값을 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는 예측 가능한 걸 쓰면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장점은 신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입증자를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이 난스 기법은 여러 가지 형태대로 쓸 수 있는데 한 4가지 방법,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난스를 줄 때 보호하지 않고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회신되는 것을 이제 암호해서 돌려주는 게 있고, 이 경우에는 난스를 줄 때 난스를 암호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회신은 암호하지 않은 상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방식 3은 둘 다 암호화해서 챌린지도 암호화되어 있고 리스폰스도 암호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암호화된 상태가 될 수 있고 둘 다 될 수 있고, 거기까지가 방식 3이고, 방식 4는 이게 이 최근성 메시지 보장하는 게 꼭 대칭 암호 기술 또는 비대칭 암호 기술만 쓸 때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 쓸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뒀어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그 난스의 예측 불가능성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가 예측이 된다고 해서 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메시지를. 누구와? 아무나 못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한 번도 안 썼던 경우에는 얘를 좀 신뢰하면 안 되겠지만 요 메시지의 최근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 1에서는 이 NA가 꼭 반드시 예측 불가능성이 보장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같은 방식을 쓰면 너 이거 봤니? 하고 물어보는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주면 본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이 메시지가 최근에 왔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예측 가능하면 KAB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이 보호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게 둘 다 암호하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될 텐데, 세 번째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메시지를 그냥 빠꾸 시켜가지고 되돌려줘가지고 뭔가 메시지가 진행되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가 되죠. 그래서 형태는 달라져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면 MB 있고 MB 플러스 1이 있었죠. 그런 개념을 여기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챌린지를 암호할 수 있고 아니면 리스폰스를 암호할 수 있고 둘 다 암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식 2, 리스폰스를 암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난스 값의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된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둘이 구분돼야 되는데 요때 그 함수는 사용되는 그 변화를 주는 함수는 아주 특별한 함수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더하기 1 정도만 해도 된다. 변화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하고 입증자가 같고
난스에서는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얘는 제공자랑 입증자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정직성이 요구되고 얘는 정직성이 요구하지 않고, 얘는 클럭 동기와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얘는 필요하지 않고, 바인딩 기능은 없고, 왜냐면 하나 메시지가 끝나는 거니까 얘는 챌린지와 리스폰스가 연결되는, 이게 이거에 대한 대꾸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스가 좀 더 선호가 되는 기법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A, B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메시지를 교환해요. 근데 둘 다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타임스탬프를 쓰면 두 개의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 적용시켜서 보장할 수가 있죠. 난스를 쓰면 몇 개의 메시지가 필요할까? 4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3개면 돼요. 그렇죠? 요 전에 하나만 가고 이때 올 때 얘가 요거를 검증하기 위한 요소를 여기에 같이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플러스 1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하나 메시지를 봤을 땐 2개지만 2개의 메시지의 경우에는 늘 플러스 1만 가지고 처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늘 플러스 1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죠? 그렇게 되겠고, 타임스탬프 말고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카운터 기법입니다. 카운터. 그러니까 카운터 기법은 타임스탬프하고 똑같은데 타임스탬프를 넣는 대신에 카운터 값을 넣어요. 카운터 값을 넣으면 저 카운터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값보다 높은 값이 오면 최근에 만들어진 값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카운터. 근데 이 카운터를 쓰려면은 사전에 두 사용자 간에 뭐가 필요해요? 카운터를 초기화 해줘야 되겠죠. 0부터 쓰자. 0부터 쓰는 거고요. 그래서 카운터가 필요합니다. 이 카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를 쓰면 좋은 점, 나쁜 점 여기 써 있는데, 좋은 점은, 장점은 실제 시간,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타임스탬프 기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뭐였어요? 사후 메시지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항상 최대값으로 올려버리면 돼요. 양쪽이. 그래서 다시 또 메시지 시작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이 카운터 값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 최대값으로만 올려가면서 서로 동기화해 주면은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아까 타임스탬프에서는 얘를 올리고 싶어도 얘를 올리면 내 시스템에 시간이 틀려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타임스탬프는 1대 100명을 하든 뭐 100명과 100명끼리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더라도 별도로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죠? 타임스탬프라는 것은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동기화해서 가지고 있는 값이죠.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운터를 쓰게 되면 서버랑 100명이서 하면은 서버가 100명마다 다 다른 카운터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카운터의 개수가 뭐에 비례해요? 내가 상호작용하는 사용자한테 비례할 수 있죠. 그러면 유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버가 유지하는 것과 사용자가 유지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가 100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많겠죠. 서버가 사용자마다 하나씩 유지해야 된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크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서버는 어차피
사용자마다 어떤 정보를 유지해요, 안 해요? 유지하죠. 계정 정보, 여러 가지 정보인데 카운트다. 뭐 32비트다. 뭐 64비트다. 그러면 정수 하나 더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카운터가 모든 사용자 간에 별도의 카운터가 필요한데 그럼 저 카운터가 누가 유지해야 되냐? 사용자 보고 100개씩 유지해라. 카톡 하는데 카톡에서 사용자 간에 뭐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 간에 뭐 카운터를 유지합시다. 그러면 거기도 가능할까? 친구가 몇 명이에요? 한 300명 된다? 그럼 300명마다 카운터를 하나 더 유지한다?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용자가 유지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버가 유지하는 걸 형태대로 문제를 풀면 더 낫겠죠. 상대적으로. 서버가 유지하는 것이 사용자가 유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쓰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성이 보장된 암호키를 사용.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임스탬프 기법, 난스 기법이에요. 그리고 타임스 기법이 약간 변형된 게 카운터를 쓰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 말고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봤을 때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 키는 좀 전에 만들어진 키다라고 생각하면 그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타임 값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키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졌겠죠. 그런 것들도 어떤 메시지의 최근성을 유추하거나 활용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분 정보, 네이밍 기법, 그리고 최근성 기법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타임스탬프 얘기하면서 이제 신뢰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신뢰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서버로부터 앨리스가 바비랑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받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 프로토콜 설계하면서 봤던 메시지랑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메시지 안에 NA라는 게 들어있고 B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이 B는 무슨 용도? 그렇지. 요 키를 누구랑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정보가 되겠죠. NA는 요 전체 메시지가 요번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요 KAB는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건 이 전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원하는 거다기보다는 제일 원하는 건 요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없죠. 저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랜덤 값이 왔는데 이 랜덤 값이 이번에 만들었는지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환하면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신뢰를 하게 됩니다. 왜? 그거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전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은 난스를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를 하냐면 서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암호 프로토콜에서 어떤 서버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프로토콜에서 정해진 규약 아니면 약속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서버는 키를 새롭게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보면 누가 만든 거예요? 서버가 만든 거죠. 최근에 만든 거죠.
그러면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하면 거기에 들어간 키는 최근에 만들어진 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이 KAB의 최근성은 요 메시지에 있는 요소들 가지고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요 서버를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생기는 믿음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머 프로토콜에서 어떤 요소들은 신뢰 관계로부터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저 서버가 대단히 안전해야 되겠고 저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 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겠고 또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것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고 또 저런 것들을 뭔가 남용을 하게 되면 법률로서 처벌받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따라와야지만 안전한 사이버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머 프로토콜에서도 기술만 가지고 안전한 세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과 어떤 신뢰관계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오고 거기에 법률과 제도가 같이 또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A가 B를 신뢰한다는 것은 A는 B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할 것이라고. 여기서 특정 행동이라는 것은 정해진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프로토콜 규칙이 서버가 요청을 받으면 새롭게 만들어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요번에 요청해서 받아진 메시지인지만 보면 그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이렇게 서술할 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뢰와 관련된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적절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로토콜 설계하면서 나는 이런 신뢰관계를 가정할 거야. 필요해. 라고 하면 그거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 얘기다. 틀렸다는 거 적절하지 않다는 게 어떤 뉘앙스의 차이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신뢰관계는 우리가 오케이 하고 어떤 신뢰관계는 오케이 하지 않는지 요거를 이제 얘기하면 프로토콜 수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를 하지 않게끔 프로토콜을 구성해야 된다. 전자상거래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상점과 고객은 서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돈을 주면 너는 물건을 줘. 근데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신뢰를 하는 거고 나름대로 그 신뢰 바탕은 사회에 있는 신뢰를 하는 거죠. 아, 11번가 얘는 좀 큰 업체니까 신뢰하겠구나. 이름도 없는 무슨 듣도 보지 못한 쇼핑몰이 있어요. 근데 내 필요한 게 있어.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는 거죠. 사고 싶으면. 내가 위험하다 생각하면 안 써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상점. 우리가 그래서 좀 더 큰 거, 좀 대기업이 하는 것들은 막연하게 또 신뢰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막연하게 신뢰하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또 보여줬던 것처럼 그 사이트를 가장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막연, 이 우리은행이네? 이게 뭐 인터파크 쇼핑몰이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진행이 되면 돈만 뺏기고 물건은 못 받고 인터파크에 하소연해봤자 인터파크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겠죠. 왜? 그건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아니니까. 사용자가 약간 부주의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즉,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써요. 구글 덕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이 강의실에서는 그걸 안 쓰지만 이제 다른 데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그 원드라이브 뭔가 그거를 또 써요. 그래서 그걸 쓰면 이제 웹에서 파워포인트를 다 비교할 수도 있고 간단한 수정도 또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또 파일들을 이제 여러 기기에서 쓰기 위해서 저는 또 드롭박스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그렇게 쓸 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신뢰할 수 있냐? 여러분 신뢰해요? 신뢰 안 합니다. 신뢰 안 해도 뭐 방법이 없어서 쓰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암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또 요즘 많이 연구를 하는데 많이 진전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지 않고도 내가 내 파일들을 안전하게 거기에 맡길 수 있을까? 라는 게 되게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심지어 대기업들도 데이터를 아웃소싱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웃소싱 한다는 건 그 회사에서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 뭐 인사관리 데이터든지 뭐 재고관리 데이터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래는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자체 전산팀을 운영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밖에 있는 뭐 아마존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맡기는 거죠. 아마존이 장사를 잘하고 있죠. 뭐 한현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무슨 홈페이지 같은 뭐 해서 이렇게 뭔가 서비스 하는데 그 서비스를 아마존에 있는 서버를 그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 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는 되게 그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들도 뭐 요즘 많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를 내가 사서 내 집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돈 주고 클라우드에서 사서 쓰죠. 뭐 가비안 뭐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뭐야? 많이 안 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가 있냐? 이제 신뢰를 하지 않고도 내가 쓸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파일들을 올릴 때 어떻게 하면 서버를 신뢰하지 않아도 될까?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파일들을 암호화해서 올리면 불편해지겠죠.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돈을 줘서 싼 비용으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KT나 이런 데다가 내가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맡기는 게 내가 서버를 사고 돈 주고 운영자들, 네트워크 관리자들을 내가 고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싼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대기업 삼성 있으면 삼성 SDS 만들잖아. 삼성 네트워크스 만들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밖에 뭔가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체 회사 내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돈 주고 딴 데 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LG CNS 다 그런 거고 뭐 SK CNC도 다 그런 거죠. 자기네 그룹에 있는 회사들의 그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들을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다른 데 돈 줘서 돈 아까우니까 회사 만들어서 고용해가지고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죠.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왜? 더 싸니까. 훨씬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 고용해가지고 또 그런 LG CNS 이런 데들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그룹 계열사에 있는 회사들에 있는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돼야죠. 그래야 사람들을 더 뽑고 뭐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는데 이제 밖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LG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개발 업체 하나 쓰고 아마존이나 이런 데 활용하면 더 싸게 맥히면 이런 대기업이나 다른 SI 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시작되면 길어질 것 같고 슬라이드는 얼마 안 남았고
고민이 되네요. 자.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